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무려 6년 7개월이 걸린 1심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거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이 동물 국회 오명을 쓰게 했던 의원 간의 몸싸움. 이 몸싸움을 그만하겠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죠. 이 당시 야당으로 여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막겠다며 몸싸움을 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해 오늘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성숙한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첫 소식 홍재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의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 등을 내렸는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지만 벌금 5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를 해 나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의원과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형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으로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6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죄 판결은 아쉽다면서도 의원직 유지로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항소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 야당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갔던 나경원 의원. 26명 당사자 중 가장 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반발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오늘의 판결로서 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벌금형 1,150만 원을 선고받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였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재판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또다시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당 내부에선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만큼 사법 리스크 한 고비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 비판했고 전현희 의원도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한희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6년 7개월 만에 1심 결과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고비 넘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요, 국민의힘
정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는데 이거 그대로 선고될까 봐 떨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7명인데 5명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되면 자칫 개헌저지선 백성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2~3석만 더 날아가면 정말 거대 여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거다. 이런 위기감 있었던 건데요. 오늘 선고로 일단 국민의힘 한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 5명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보면은요,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이장우 대전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재판에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유지합니다. 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 원 이상 선고됐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국민의힘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었는데 한숨을 돌린 셈이죠. 뭐 이 밖에도 전직 의원들 김성태, 민경욱 전 의원 등 낯익은 인사들 재판 받았는데 일단 출마할 길 막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벌금 액수가 상당히 높던데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법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총 벌금 2,400만 원 선고했거든요. 처음에는 의원직 상실형 아니냐? 상실형 맞다? 초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적용된 혐의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2가지여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또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 나오면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최대 400만 원 벌금이 나왔고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도 금고형 아래 벌금형 나와서 의원직 상실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진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요. 2019년 20대 국회 때 벌어진 일인데 22대 국회 때 올해 바로 1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보면 의원들이요. 2주에 한 번 잦은 재판 출석 때문에 정말 의정 활동도 어려움 겪었다. 이런 불만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오늘 1심 재판부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수도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는 2,000개가 넘었다. 증거가 너무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요. 사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나오지 않거나 또 기일 변경 신청해서 재판 더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놓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고 예전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 관련 재판도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요. 이번 선고 결과를 아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2019년 당시 화면 보시면요.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이 막아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한다 이러면서 몸싸움 벌이는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도 지금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결심 공판이 앞으로 8일 뒤에 열리는데요. 유사한 사건이다 보니까 오늘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취재 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보다 형이 더 세게 나오긴 어렵다. 금고형 아래로 나와서 아마 살 것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한 고비 넘겼다지만 또 긴장하는 게 있다면서요? 더 큰 긴장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겐 2번째 위기일 수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 또 계엄 1주년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더 씌워진 계엄 이미지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자, 오늘 어쨌건 1심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2심, 3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검찰, 의원들 모두 항소 여부 고민 중인데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유죄인 건 불만인데 어쨌든 의원직 상실은 피했고 또 이 긴 재판을 또 해야 하나 싶은 고민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은 선명한 비교가 될 거라고요. 검찰의 항소 여부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때는 항소를 포기해놓고 이번에는 할 거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수가 좀 뒤바뀌었어요. 참 어쨌건 이번 1심이 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1호 사건이라고요. 맞습니다. 동물국회에 막기 위해서 만든 선진화법으로 적용된 첫 유죄 사건인데요. 뭐 동물국회는 사라졌다 해도 계속 고성과 증오 정치 달라진 게 없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국가 이집트의 카이로 도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떠날 때도 이 전투기 5대를 영공에 띄워 전용기를 호위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강과 나일강의 기적이 공통점이라며 이집트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의장대가 레드카펫을 따라 양옆에 도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아이보리색 넥타이와 투피스를 맞춰 입고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국빈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는 이 대통령이 떠날 때에도 전투기 5대를 영공에 띄워 전용기를 호위했습니다. 현재 전투기 5대가 최근접 호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11년째 집권하고 있는 R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매체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영원한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이집트의 지지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어제 항소 포기에 반대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죠. 자, 그런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들을 향해서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성 행보를 이어가는 법사위원들을 자기 정치를 한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어제 검사장 전원을 고발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당 지도부는 사전에 회견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는 없었다.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 순방 성과 부각을 위해 정쟁을 자제해왔는데 예민한 이슈를 조율 없이 던진 데 불만이 큽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희대 청문회 건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도부 상의 없는 법사위의 단독 행동이라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은 본인들만 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도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들을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 하는 이들로 표현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선택적 항명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고 항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현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던 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이 일제히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왜일까요?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전 대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론스타 판정 취소 소송 승소 직후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나란히 전임 정부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했습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고 정 장관도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한 전 대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출신인 한 전 대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현 정부만 비판했습니다.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 덕입니까?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이 뻔뻔하다는 논평에도 한 전 대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비꼬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자룡처럼 지금 당기 필마로 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개파 갈등이 부각될수록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추켜 세워 국민의힘 분열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 칭찬 많이 해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동의해 준 것.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룰. 오늘 전당원 의견조사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86%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묻는 민주당의 전당원 의견조사. 투표 마감 결과 권리당원 86.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당 개혁안입니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합니다. 친명 내부에선 지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당원 지지로 당선됐던 정 대표의 차기 대표 선거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 기류도 있습니다. 당내에선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와 친명 김민석 총리의 대결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청래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정책 방향이나 당 기조가 강성층 목소리에 휘둘리는데 더 강해지는 거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도 당원 주권에는 찬성하고 있어 이른바 정청래 룰은 무난히 최고위, 중앙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에 나섰습니다. 자, 시의회에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이 멈춰선 한강버스를 세월호에 비유해 비판하면서 오 시장과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 비유했습니다. 어제 신안에서 선박이 자초됐어요. 그렇죠? 그럼 바다에서 자초가 됐고 이거는 우리 한강에서 자초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오 시장은 민주당이 한강버스에서 고장이 날 때마다 운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잔고장들이거든요. 현미경 들이대듯이 들여다보고 발생할 때마다 멈춰라. 운행을 전부 전면 정지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과도한 요청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연일 한강버스를 때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다며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와 있는 130건 중에 보류된 건 13건입니다. 11호 대책 때문에라도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한테 내려보내면 이거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 꾸준히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처음으로 내년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가 이 개혁신당과의 연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탄 국회의원이니까요. 동탄 주민들이 나중에 그걸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 하는데 뭐 도지사가 되는 게 더 일하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으면은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직 아니다란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가 야권 연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야권표가 갈라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연 확대가 급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적극적입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정치의 많은 부분들을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깊이 소통하면서 뚜렷한 경기지사 후보군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감지됩니다. 나경원, 안철수, 김은혜 의원 등은 모두 출마에 소극적입니다. 유승민, 원유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경기지사 후보를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선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연대가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연대가 오히려 야권표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굳은 표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과 설전을 벌이다 끝내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재판부까지 나서서 흥분하지 말라 제지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합니다. 피고인과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챙겨보고 이를 수시로 증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명확한 증거 없이 자꾸 추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특검 검사가 당시 CCTV 영상을 틀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 굳은 표정으로 언성을 높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외교 무대에 한 전 총리를 대신 보내려 했다며 그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탄핵 심판 때 제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의 메모지 색깔이 1차 메모와 달랐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운 건데요. 재판부 이들을 15일간 구금시키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분이라 변호인이 개입할 수 없지만 발언 기회를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게 각각 15일씩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감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 명령을 어긴 사람을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하려면 구치소에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름과 같은 인적 사항에 대한 대답조차 거부하면서 인상착의와 직업만 적어보냈던 겁니다. 구치소 측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석방 명령을 한 것이라며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이 3번째로 특검법이 정한 6개월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자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고 파견 검사들도 복귀하겠다 나서면서 수사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활동기한 3번째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특검법상 최대 수사기간인 6개월을 모두 쓰게 된 겁니다. 남은 활동기간은 38일. 하지만 수사 동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진우 씨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진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특검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도 고민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김건희 특검 파견을 끝내고 검찰로 복귀한 검사는 모두 9명. 검사 총원인 40명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3대 특검 중 최다입니다. 복귀 검사 9명 중 4명은 수사팀장인 부장급 검사였습니다. 최근 복귀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이번 달 내로 검사 대여섯 명이 추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특검 내에선 김 여사 관련 선상 파티나 종묘 차담회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데 대한 회의적 의견도 제기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공범 A씨를 오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중일 관계 좀처럼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중국에선 일본산 사지 말자, 불매 운동까지 시작됐고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일본과 만날 생각 없다며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일본 의류 매장, 건물 주변 곳곳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매장으로 연결되는 건물 사이 통로에서도 보안 요원이 주변을 살핍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자 경비 인력을 늘린 겁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평소 북적이던 일본 매장들에서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장 내부는 대부분 텅 빈 상태입니다. 온라인에선 일본산 차량 등을 구입하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와 상관없이 일본산은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공군 부대는 일본을 겨냥한 랩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 이름의 글자를 바꿔 다카이치 총리를 독의 기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 측과 만날 생각이 없다며 자중하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리창 총리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일본의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중국 문화부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일본은 반격에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다카이치 총리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 오늘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금지 조치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中国側とのやり取りの逐一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인데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중국이 취할 경우 마땅한 반격 카드는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차례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대응에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고 전했습니다. 政府として戦略的に対応していく上でですね、じゃあ何をします、何をしませんということはですね、手の内を晒すとい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はご理解いただいてですね。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나라현의 특산품 감을 전달받는 행사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계속 악화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선 중국과의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한 데 이어서 또 뭐가 나올까요? 자, 우선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SNS에 공개한 건데 오늘 점심에 스시와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라면서 그 메뉴가 일본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니까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의 다음 카드로는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거론됩니다. 전자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소재인 만큼 일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발언 수위도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 G20에서 일본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아까 보신 대로 자중하라고 했고요. 중국군은 까불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에 독자를 넣어서 표기를 한다든지 대놓고 원색적인 비난도 마다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일본은 조용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방어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의 수산물 재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오늘 중국 측과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라고만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던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에 대해서도 추방이 아니라 중국과 의사소통을 벌여야 한다 정도의 의견만 개진하는 상황입니다. 왜 대항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이유는요. 조치 카드가 많지 않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섣불리 대항했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 소식통은 과거 센카쿠 갈등 때를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히토류 금수 조치를 낸 적이 있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니까 자동차, 전자산업이 중요한 일본으로선 직격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히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도 극복했으니까 지금도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멘트 하나 들어보시죠. そういうリスクがあるところに経済的に依存するということは危険だよ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認識はし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런데 저거는 이제 15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미국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15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적용 대상이라면서 일본 편에 섰습니다. 미일 동맹을 확실히 강조한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서 화해 무드를 연출했는데 이를 깰 명분이 없는 거죠. 중국 역시 미국과 세계 1위를 겨루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팎에서는 이번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흘 뒤에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사실상 취소됐고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였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오늘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요. 양국 갈등이 길어지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K-팝 걸그룹이 일본 무대에 서는 걸 중국 팬들이 반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대형 참사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던 밤이었습니다.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은 건데요. 다행히 3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 긴박했던 당시 상황부터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여객선이 불을 밝힌 채 있습니다. 배 앞부분은 섬에 박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에 내부 매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대합실엔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가득합니다. 해경 경비함들이 도착하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탑승객들이 줄지어 나와 구조를 기다립니다. 진도 연구정 옆으로 다른 연구정 계류하여 승객들 이송할 예정. 26,000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8시 17분쯤. 제주도를 출발해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여객선엔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등 20여 척을 투입해 3시간 10분 만에
승객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3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에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쏟아졌죠. 다 놀랐지. 막 전부 다 뭐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끼익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사고가 난 여객선은 배 앞부분 철판이 뒤틀리며 크게 부서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에 대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이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은 이유, 안전 불감증 탓이었습니다. 선장은 자리를 비웠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여객선의 항적을 김대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사고가 난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위쪽엔 별다른 사고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할 정도로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초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를 1,600m 앞두고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2노트 속도로 전진하면서 섬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해상은 항로가 좁은 협수로여서 자동 항법 대신 수동 조타로 배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1등 항해사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켠 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등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방향을 트는 시점을 놓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다가 미처 못 봤다. 미처 못 봤다 이건 자동 조타를 놨다는 거거든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총 책임자인 선장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협수로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선박 항로를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객선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좌초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수동 운항을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선장을 상대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제주도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체류자들 많죠. 그만큼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면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들을 집중 순찰하는 경찰 외사 기동 순찰팀이 생겼습니다. 이들과 3박 4일 동안 동행 취재를 해봤는데요. 무법천지에 아나무인들 많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경은 기자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추격전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경찰을 따돌리려고 130m가량 도주하다 인근 공원에서 붙잡혔습니다. 왜 도망갔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숨 좀 고르고 천천히. 선생님 출입국가입법 위반으로 현행 모체포합니다. 선생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조건 불식권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가게로 들어갑니다. 네, 잠깐 저희 신원 확인 좀 할까요? 잠깐 밖으로 나오실래요? 경찰차를 보고 숨는 게 수상해 불신 검문에 나선 겁니다. 어디로 갔어? 저 없어. 가게에서 붙잡힌 다른 중국인도 체류 기간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식적인 절차로 안 온 것 같은데? 비자 만료 기간이 4개월 지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지난 5월엔 경찰을 보고 도망가던 불법 체류자 2명과 고용주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무지개해안도로에서는 경찰이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질주합니다. 여권을 달라고 하자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묻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찍고는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경찰관이 준 궤도장은 바로 구겨버리고 20초도 지나지 않아 또 무단횡단을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궤도 없이 단속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를 피고 취재진에게는 손으로 V자를 그려 보이는 등 장난을 칩니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이 거리는 난장판이 됩니다. 무단횡단한 두 여성을 잡으러 달립니다. 경고만 받게 해달라고 기자에게 사정합니다. Can we get a warning first? Can you ask them? Because we didn't know. 결국 과태료 영수증을 받았는데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단속하는 와중에 옆에서 또 적발됩니다. Because I saw the Korean cross the roads, so I just follow them. 그분들은 그게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그전부터 중국인들이 자기네끼리 사건 사고가 많아. 취재진이 10분 동안 포착한 무단횡단자만 13명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차를 몰던 외국인도 단속 대상입니다. 잡아. 오늘 우리 아들이 병원에 오느라고 지금 병원 때문에 왔다. 갑자기 아파서.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운행하고 다니시면은 그 자체가 위법이. 지난달 말 기준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으로 외국인이 단속된 건수는 7,000건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의 2.5배 수준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기업 회장의 가족을 수행하는 운전기사가 이 회장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돌변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데요. 그 차 안에는 한 살 난 아기도 타고 있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온 남성이 고급 수입차 트렁크에 물건을 싣습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 타서 차를 몰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1시간 뒤 서울 강남대로에서 남성이 운전하는 걸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갑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방 소재 기업 회장의 가족을 수행하는 운전기사. 그런데 어제 오후 6시쯤 회장 가족인 30대 여성을 태우고 가다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한 살 난 아이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차량이 이곳에서 잠시 멈춘 틈을 타 아기를 안고 바로 옆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기사가 납치하려 한다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임의 동행한 다음 약 3시간 뒤 회장 가족이 탈출한 거리 주변에서 흉기가 발견되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공격수 구합니다. 수비수 찾습니다. 축구 회원 모집처럼 들리죠? 실은 보험 사기를 함께할 가담자 찾는 구인글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공격수로, 피해 차량을 수비수로 부르면서요. 실제로 이들이 보험 사기를 치는 바로 그 모습, 김세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이동하는 차량. 방향을 바꿔 왼쪽으로 트는데 골목길 한가운데 서 있던 남성이 등을 돌려 보니 뒤에 양팔을 크게 벌리며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스르륵 도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차량 운전자와 부딪힌 남성 모두 보험금을 빼돌리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보험 사기 일당들은 고의사고 가해 차량은 공격수, 피해 차량은 수비수라고 부르며 SNS에서 가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병원 다 선임할 수 있고요. 변명 기회 있고. 이들이 챙긴 돈만 23억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도박이나 유흥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4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00억 원가량 남아있는데요. 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그 남은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가족 명의를 망자인 전 대통령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소송 걸었는데 2심 판결에서 또 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죄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은 됐지만 추징금 867억 원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등 가족 명의 소유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등기 등본이 내 이름으로 다 돼 있고 세금 다 냈고 했는데 이 집 뭐 때문에 이건 압류를 해야 됩니까? 하지만 오늘 서울 고법은 검찰의 명의 이전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올해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미 사망한 전 대통령에게 더 받아낼 추징금은 없다며 1, 2심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면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과 용인 땅, 은행 예금과 미술품 등을 확보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청소 작업자 6명이 가스를 흡입해 이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사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명피해 난 지 보름 만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반쯤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을 구조하던 소방대 방재팀 직원 3명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고 작업장 슬러지 속에 들어있던 유독가스 같아요. 심정지 상태 3명 중 1명은 호흡을 되찾았지만 2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다른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과 포스코 측은 목격자 진술과 합동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선 보름 전인 지난 5일에도 배관 파손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AI 거품론이 시장을 흔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시선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쏠렸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의 깜짝 실적에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 어제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2% 늘어나며 사상 최대인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8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성장세가 이어져 4분기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6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가 계속되면서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블랙웰 판매가 폭발적이고 클라우드 GPU는 다 팔렸다면서 인공지능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글로벌 증시도 모처럼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4,004.85로 마감하며 3일 만에 4,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는 4.25%, SK하이닉스는 1.6% 각각 뛰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증시는 동반 상승 마감했고 일본과 대만 증시도 2에서 3% 강세로 마쳤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서 이익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선 AI 수익이 인프라 투자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적만으로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가장 강력하다던 11호 부동산 대책 벌써 효과가 다한 걸까요? 한 달 됐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썼습니다. 같은 면적이 지난 6월 말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약 4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이 뛴 겁니다.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의 각각 다른 전용 면적에서도 이번 달에만 연이어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이제 오를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4주 만에 상승폭마저 다시 커졌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매물은 줄고 거래는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선호 지역에서는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체결돼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 3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접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결국 매물이 안 나오니까 한두 건 거래만으로 신고가가 갱신하게 되고 이상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헬스장 1년씩 등록했다가 먹튀 피해 입는 사례 빈번했죠. 그래서 요즘엔 매월 자동 결제로 이용하는 구독형 헬스장 많이들 이용한다는데요. 여기서도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하셔야 할지 김동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달만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한 이 남성은 1개월 단위 이용권이 있다고 해 결제한 뒤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달을 이용을 다 하고 나서 앱을 삭제했습니다. 장결제인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1년쯤 뒤에 보니까 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난 4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4,967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A씨처럼 구독형 헬스장에 등록했다 자동 결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구독형 헬스장은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스장을 등록할 때는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업장의 폐업이 확인되면 남은 결제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도심에서 보기 힘든 강한 돌풍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을 덮쳤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셌는지 가로수가 뿌리째 쓰러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소울 기자입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도심 지역. 잔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더니 주변 물건들이 순식간에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섬광과 함께 불꽃이 튀고 가로수는 힘없이 꺾여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돌풍에 초토화된 거리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현지시각 그제 저녁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강력한 돌풍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의 한 거리를 덮쳤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이달 초 캄보디아를 강타한 태풍 풍엉의 잔재가 국지적 강풍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하늘을 온통 잿빛으로 뒤덮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순식간에 다리 전체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스메루 화산이 대규모로 분화했습니다. 화산가스와 용암 파편 등이 경사면을 따라 최대 13km까지 분출됐고 화산재 기둥은 산 정상으로부터 2,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변 마을 여러 곳이 화산재로 뒤덮여 주민 9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등산객 170여 명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당국은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스메루산은 2021년 12월에도 분화해 5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미국에서 노점 단속에 나온 검사관이 길거리 음식에 표백제를 부었습니다.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데요.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에 신분증을 걸고 노점상 단속을 나온 단속요원. 매대에 차려진 음식에 액체를 들이붓습니다. 투명한 이 액체는 다름 아닌 표백제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현지에선 아무리 단속이라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노점이 위생 위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오염된 음식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폐기 절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라틴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당국은 영상 속 단속 요원이 라틴계라며 인종차별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켰고 마을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서 그제 저녁부터 시작된 화재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건물 100여 채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 17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2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축구장 7개 크기 면적이 불에 탔는데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일본 시가지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화재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추위가 약해지고 바람도 온화해졌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고요. 춘천 영하 4도 등 일부 중부 내륙만 영하권입니다. 낮에는 10도 넘게 올라 서울 12도로 예년 기온 조금 웃돌겠고요. 강릉 14도,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에 더해 영동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포근해서 막바지 늦가을 즐기기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본격 겨울로 접어듭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